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화이자, 티커는 PFE,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봅니다. 와, 진짜 팬데믹 시기에는 그야말로 인류를 구한 영웅이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월가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주식 중 하나가 됐어요. 아니, 코로나 백신으로 벌어들인 그 천문학적인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주가는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볼 핵심입니다. 뭐랄까 마치 전쟁 영웅이 평화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팬데믹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영광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아주 혹독한 현실을 마주한 거인의 몸부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인의 몸부림이라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래서 오늘의 탐사 미션은 이렇습니다. 첫째, 화이자가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회사를 막 옥죄낸 삼중고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코로나 매출이 줄었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둘째,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서서 화이자가 던진 승부수, 반격 카드를 분석해 볼 겁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인수합병,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신약 파이프라인,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과연 화이자는 재도약할 수 있을지,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때 시장의 찬사를 받던 기업이 어떻게 위기에 빠지고 또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지 그 생존 전략을 통해서 제약산업의 거대한 흐름까지 읽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전문가님, 사실 많은 분들이 화이자 하면 여전히 코로나 백신으로 돈을 쓸어 담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 발표된 2026년 실적 가이던스를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던데요. 네, 바로 그 가이던스가 현재 화이자의 냉혹한 현실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팩트부터 좀 확인해 보죠. 화이자가 2026년 예상 매출을 595억에서 625억 달러 사이로 제시했습니다. 2025년 예상치가 약 620억 달러니까 이건 뭐 사실상 성장이 멈추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수준이죠. 근데 더 심각한 건 수익성입니다. 주당 순이익 EPS 전망치를 보면 2025년에는 3달러에서 3.15달러 사이였는데 2026년에는 2.80달러에서 3.00달러로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잠시만요. 매출은 제자리인데 이익은 줄어든다. 이건 뭐 비용이 늘거나 아니면 비싸게 팔던 약을 싸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뜻 아닌가요? 딱 봐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삼중고입니다. 첫 번째 위기는 모두가 예상했던 코로나 매출 절벽이고요. 백신 코미나티하고 치료제 팍스로비드 같은 코로나 관련 제품 매출이 2025년에 약 65억 달러에서 2026년에는 약 50억 달러로 불과 1년 만에 15억 달러가 그냥 사라질 것으로 예상돼요. 팬데믹 특수가 완전히 끝났다. 이런 명확한 선언이죠. 이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두 번째 위기, 바로 특허 만료. 업계 용어로는 페이턴트 클리프라고 부르는 절벽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딱 3년 사이예요. 그야말로 회사를 먹여 살리던 핵심 캐시카우들의 특허가 줄줄이 만료됩니다. 혈액 희석제 시장의 절대 강자 엘리퀴스, 전 세계 아이들이 맞는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 그리고 유방암 치료제 시장을 개척한 인넨스까지요. 와,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약들이네요. 그런데 그 특허 만료로 사라지는 매출 규모가 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화이자 스스로 추정한 바로는 이 특허 만료 때문에 2030년까지 사라질 연간 매출 규모가 무려 170억에서 180억 달러에 달합니다. 170억이요? 네, 연간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4조 원이 넘는 돈이 매년 사라지는 겁니다. 현재 회사 전체 매출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증발하는 셈이죠. 비유하자면 매달 수천만 원씩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던 핵심 상가 건물이 3년 뒤에 철거될 운명에 처한 것과 같아요. 와, 170억 달러. 이건 그냥 위기가 아니라 회사의 기둥뿌리가 뽑히는 수준이네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세 번째 위기까지 겹쳤다고요? 네, 바로 정치적 압박입니다. 작년 9월이었죠.
화이자가 트럼프 행정부와 최애국 대우 약가 인하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의 주요 내용은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화이자의 주요 의약품 가격을 최대 50%에서 80%까지 대폭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그 대가로 700억 달러를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에 투자하기로 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수익성 좋은 시장인 미국에서 스스로 가격을 깎아줘야 하는, 어떻게 보면 제살 깎아먹기식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와, 잠깐만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코로나는 이제 돈이 안 되고 기존 주력 제품 매출은 24조 원 넘게 증발할 예정이고 그나마 남은 약들도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선 죗값을 못 받고 팔아야 한다. 이건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핵심 성장 엔진 3개가 동시에 꺼지는 퍼펙트 스톰이네요. 그래서 이게 우리 PFF 주가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이미 반영된 것처럼 최악의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장 스토리가 완전히 멈춘 걸 넘어서 이제는 역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시장은 이 삼중고라는 거대한 파도를 화이자가 과연 넘어설 수 있을지 아주 깊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거고요. 아, 정말 사방이 꽉 막힌 느낌인데요. 이쯤 되면 투자자들은 그래서 경영진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고 소리치고 있을 것 같아요. CEO가 내놓은 대책이 있긴 한 거죠. 물론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죠. CEO 알버트 블라가 최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아주 단호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2025년은 실행의 해였고 우리는 모든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2026년부터는 R&D, 즉 연구개발 생산성이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강한 자신감을 보였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뿐인 자신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했죠. 화이자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거대 인수합병하고 핵심 파이프라인 집중. 이 두 개의 큰 축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화이자의 전략은 사실상 지난 10년간 자체 R&D가 이 특허 절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걸 인정하고 팬데믹으로 번 돈을 이용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그냥 통째로 사오는 일종의 시간 벌지 전략에 가깝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빌려온 시간 동안 인수한 기업들이 정말로 가치를 증명할지 아니면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판단해야 하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돈으로 시간을 산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 첫 번째 반격 카드는 바로 항암제에 올인하는 겁니다. 무려 4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인수한 시젠이 그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인수 하나로 화이자는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단번에 2배로 늘렸습니다. 잠시만요. 58조 원이면 웬만한 제약사 하나를 그냥 통째로 사는 돈인데 그렇게 항암제에 올인하는 게 맞을까요? 이미 머크나 BMS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는 시장에 너무 비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다는 비판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화이자가 시젠에 그만한 가치를 부여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ADC라는 차세대 기술 때문이에요. 엔티버디 드러그 컨주게이트. ADC요? 네. 항체 약물 접합체의 줄임말인데 쉽게 말해서 암세포만 정확히 추적하는 유도미사일에 초강력 항암 폭탄을 실어보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 덕분에 정상세포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 정밀 타격할 수 있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시젠이 바로 이 ADC 분야의 선두주자였고요. 유도미사일이요? 비유가 확실하네요. 그럼 두 번째 카드는 뭔가요? 두 번째 카드는 바로 비만 치료제 시장 참전입니다. 사실 이 분야는 경쟁사인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나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서 화이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겠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죠. 한참 늦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미 게임 끝난 시장에 뒤늦게 뛰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죠. 하지만 화이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메세라라는 바이오테크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었죠. CEO 알버트 블라가 직접 비만 시전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화이자의 전략은 최초 퍼스트 인 클래스는 아니더라도 효능이나 복용 편의성 면에서 월등한 최고 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를 증명하듯이 올해 2026년에만 관련 3상 임상시험을 10개 가까이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암제와 비만 치료제, 미래 먹거리로 확실히 방향을 정했군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서 수십조 원씩 쓰면서 회사를 키우는 동안
내부적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다고요? 네, 그 점도 중요합니다. 2027년까지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 만료로 인한 이익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시젠이나 메세라 같은 신성장 동력에 투자할 실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인 셈입니다. 들어보니 전략 자체는 명확하네요. 특허 만료로 비게될 수십조 원의 매출 구멍을 새로 사온 항암제와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이 두 개의 큰 기둥으로 메우겠다는 거군요. 그런데 일부 투자자들은 화이자 경영진이 독자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키우기보다는 손쉬운 기생적인 M&A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던데요. 그 지적이 가장 아픈 부분일 겁니다. 실제로 그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54억 달러를 주고 야심차게 인수한 글로벌 블러드 테라퓨틱스의 핵심 신약이 결국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자진 철수하는 등 M&A 실패 사례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결국 58조 원짜리 시젠과 이제 막 참전한 메세라의 이 거대한 베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앞으로 파이저의 주가의 향방을 갈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정말 벼랑 끝에 선 거인의 마지막 승부수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화이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절호의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피해야 할 가치 함정일까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월가에서도 매수와 매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회 요인, 즉 긍정적으로 보는 불 케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뭐니 해도 극심한 저평가 상태라는 점입니다.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 PE가 8.5배 수준에 불과해요. 동종 제약 산업 평균 PE가 17.7배인 걸 감안하면 말 그대로 그냥 반값에 거래되고 있는 셈이죠. 확실히 싸긴 싸네요. 시장이 화이자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그냥 낙인을 찍어버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신약 파이프라인이 대부분 실패할 가능성을 주가에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매력은 높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이 약 7%에 육박합니다. 이것은 신약 파이프라인의 성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참고 기다릴 인내심이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기다림의 대가로 상당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당, 안전한 건가? 앞으로 실적이 나빠진다고 했는데 배당을 삭감할 위험은 없나요? 대박을 터트린다면 지금의 주가가 정말 다시 오지 않을 역사적인 저점이 될 수 있다는 막대한 잠재력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이죠. 듣기만 해도 설레는 시나리오네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겠죠? 반대로 위험 요인, 즉 부정적으로 보는 베어 케이스는 뭔가요? 위험 요인도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확정된 단기 실적 부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026년 매출과 이익 감소는 이미 예고된 미래입니다. 주가가 의미 있게 반등하려면 이 부진을 상쇄하고도 남을 강력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아직은 불확실하죠. 둘째는 신약 개발의 본질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아무리 유망해 보여도 임상 3상에서 실패하는 약은 부지기수거든요. 58조 원을 쏟아부은 시젠의 핵심 후보 물질들이 임상의 벽을 넘지 못하거나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특허 절벽의 충격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 아닐까요? 독자적인 R&D 역량 대신 M&A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두 건의 초대박 인수가 아니면 회사가 휘청거리는 리스크가 너무 큰 구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위험 요인인 부정적인 시장 심리와 연결됩니다. 한번 성장 동력을 잃고 M&A에만 의존하는 늙은 공룡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면 웬만한 호재에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매도, 셀 의견을 고수하고 있고 이렇게 한번 돌아선 시장의 마음을 다시 되돌리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기회와 위험이 선명하게 공존하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1년에서 2년 사이 우리 투자자들은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뭘 가장 유심히 지켜봐야 할까요? 이 거대한 베팅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적인 이벤트가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화이자의 운명을 좌우할 이정표가 될 만한 이벤트들인데요. 첫째, 올해 2월경으로 예상되는 메세라 3상 임상 중간 결과 발표입니다.
여기서 화이자의 비만 치료제가 경쟁 약물 대비 얼마나 효과가 좋고 부작용은 적은지 그 첫 성적표가 나옵니다.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시험대가 될 겁니다. 둘째는 올해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파드셉의 적응증 확대 승인 여부입니다. 파드셉은 시젠 인수의 핵심 항암제 중 하나인데 다른 암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으면 매출이 크게 뛸 수 있거든요. M&A의 성과를 숫자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지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 결국 비만 치료제와 항암제, 돈을 쏟아부은 이 두 개의 새로운 기둥이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지 그 기초공사 현장을 계속 확인하는 게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CEO 알버트 불라의 강력한 의지가 계획대로 실행되는지도 추적해야 합니다. 그는 최근 2028년까지 비만 치료제 메티오 9577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에만 9개의 새로운 3상 임상시험을 추가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를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 화이자, PF에 대해 정말 깊게 파봤습니다. 팬데믹의 영광 뒤에 가려졌던 거대한 위기의 그림자,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사의 명운을 건 더 거대한 도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네요. 맞습니다. 특허 절벽이라는 정해진 미래를 돈과 외부 수혈된 파이프라인으로 맞서려는 화이자의 거대한 실험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성공한다면 제2의 도약을 이루면서 화려하게 부활하겠지만 실패한다면 기나긴 침체기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하기까지는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실험이 성공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화이자가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를 짊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눈앞의 위기는 명확하지만 그것을 돌파하려는 의지와 자본력 또한 막강합니다. 그 판단의 차이가 결국 투자의 성패를 가리겠죠. 현재의 낮은 주가는 위기를 반영한 것일까요? 아니면 미래의 잠재력을 관과한 것일까요? 자, 구독자 여러분은 화이자, FE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틈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